50세부터는 탄수화물을 끊어라. 암, 치매, 노화 없이 장수하기. 후지타 고이치로 지음 황미숙 옮김. 본디 100세로 설정되어 있는 인간의 수명. 이 책은 12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필자가 이렇게 책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맑은 정신으로 거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50대, 60대의 이런 생각이 90세가 되면 달라질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10년 후에 생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이제 인생을 끝내게 되어 충분히 만족한다 라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활약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본능이 바뀌지는 않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에게 12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듯이 나도 그 나이까지 현역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이 미래의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인지증, 노화, 질병 같은 어두운 생각들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 수 있을까? 정확한 지식을 쌓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면 된다. 본디 인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게다가 125세까지 수명을 늘리는 방법도 밝혀졌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불로장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젊을 때의 중요한 에너지원 탄수화물. 얼마 전 젊은 연령층에서 탄수화물 제로 다이어트가 상당히 유행했다. 탄수화물만 먹지 않으면 다른 것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쉬운 다이어트인 것 같아 귀가 솔깃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니 현기증이 나서 사흘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법하다. 젊을 때는 몸을 움직이는 연료가 당이기 때문이다. 당이라고 하면 보통은 단 음식만 떠올리는데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것도 당이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다른 영양소를 섭취해도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피곤할 때 조금이라도 단 것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가. 그것도 해당 엔진이 금방 작동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준 덕분이다. 38억 년에 달하는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은 원래 무산소와 저온의 환경에서 살았던 단세포 생물이었다. 지구가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생물은 심해에서만 살 수 있었고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해당 엔진이 만들어졌다. 그러니 해당 엔진은 저산소, 저체온의 환경에서 잘 작동한다. 해당 엔진은 당질을 분해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로 움직인다. 필요에 따라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의 특징이다. 젊고 활동적일 때는 순발력이 뛰어난 해당 엔진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니 해당 엔진의 원료가 되는 것을 먹어야 한다. 밥과 빵 같은 곡류와 감자,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에는 전분 등의 당질이 많이 들어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젊을 때는 매 끼니를 제때 섭취해야 하므로 절대 탄수화물 제로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하면 안 된다. 전체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 활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정자나 골수 세포, 피부, 근육처럼 분열이 왕성한 세포는 해당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 활동한다. 정자의 수를 늘리는데 금냉법이 좋은 이유는 정자가 해당계 에너지를 사용해 만들어지므로 저온에서 잘 움직이기 때문이다. 금냉법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방법이었던 셈이다. 금냉법이란 고환을 차갑게 하는 건강법을 말합니다. 노화를 가속하는 당질의 과다 섭취. 일반적으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체온이 유지되고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해당 엔진이 주로 활동하는 젊은 시절에는 그렇다. 당질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생성되므로 사용한 만큼의 당질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50세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산소가 필요하다. 물론 해당 엔진이 활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식사로 섭취할 정도의 당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50세 이후에도 필요 이상으로 당질을 섭취하면 몸에서는 해당 엔진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 주 엔진이 전환되었어야 할 나이에 해당 엔진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제 기능을 못한다. 미토콘드리아 엔진은 산소가 원료이므로 많은 산소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해당 엔진의 방해로 미토콘드리아 엔진에 지장이 생기면 끌어들인 대량의 산소가 활성산소로 바뀌는 사태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인간의 몸에 생기는 병과 연관되는 매우 강력한 물질이다. 산화력이 강해 모든 세포를 산화시키고 상처를 입힌다. 산화란 녹이 쓰는 것을 말한다. 세포에 치명상을 입혀 거기서 병을 일으키는 세포를 만들어내고 또 그 수를 늘린다. 이것이 우리 몸을 노화시킨다. 50세 이후에는 필요 이상의 당질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당질이 풍부한 밥과 면이 주식인 아시아인에게 추천하기를 50세부터는 주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엔진의 활동을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우위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만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후의 금기식품, 백미, 빵, 우동. 일본 당뇨병 학회에서는 칼로리 제한식을 권장할 때도 사람이 활동하는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당질을 제대로 섭취해야 한다고 지도한다. 하지만 그 지도에는 젊은이와 중장년층은 주된 에너지 생성계가 다르다는 대전제가 빠져 있다. 즉, 젊은이 몸과 중장년층의 몸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건강요법이나 다이어트 이론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해당 엔진을 주로 쓰는 젊은이의 몸에는 분명히 에너지를 생성하는 연료인 당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도 고당질의 식사를 계속하면 체내에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해 세포와 조직이 손상된다. 결과적으로 4대 질병을 비롯한 많은 병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노화된 세포도 늘어난다. 주위를 보면 50세 이후에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 이는 주된 에너지 생성계가 바뀐 후에도 변함없이 고당질의 식사를 계속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50세부터는 당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도 원래는 백미, 빵, 라면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찾아온 당뇨병을 치료할 때는 이런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 당뇨병을 극복한 후에도 아침과 저녁에는 주식을 거르고 점심은 오곡밥이나 현미밥을 조금만 즐기는 정도다. 오곡밥이나 현미밥 같은 전립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할 염려가 없다. 식이섬유 덕분에 당질이 천천히 흡수되니 해당 엔진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섭취할 때는 이런 전립 곡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량만 먹는다. 백미나 우동, 빵처럼 희고 정제된 식품은 피한다. 이제껏 고당질의 식사를 계속해온 사람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되나 하고 불안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당질은 감자나 고구마, 콩류같이 전분이 많은 채소에도 풍부하다. 이런 채소류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당의 흡수를 완만히 흡수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필수적인 식품이니 특별히 자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들을 먹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혹시나 당질이 부족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덜 수 있다. 무엇보다 해당 엔진을 순간적으로 가동시키는 희고 정제된 당질은 멀리해야 한다. 죽은 슈퍼마켓 된장. 된장이나 간장을 매일 먹으면 방사선을 이겨내는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된장의 방사선 장애 제어 작용은 된장의 숙성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그런데 된장과 간장의 무엇이 방사선의 폐해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것일까? 정답은 생물의 성립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지상에 최초로 생물이 나타난 20억여 년 전에도 방사선과 자외선은 지구로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때 최초로 지표에 생겨난 생물은 곰팡이, 효모, 세균 같은 미생물이었다. 말하자면 이들 원시 생명체는 방사선에 강한 내성을 구비하고 있는 셈이다. 곰팡이, 효모, 세균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그 항산화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쏟아지는 방사선과 자외선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정도다. 덕분에 곰팡이, 효모, 세균은 방사선과 자외선을 받으면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작용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곰팡이, 효모, 세균처럼 강력한 항산화력이 없다. 그러니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키려면 매일 미생물이 든 항산화력이 높은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된장은 효모로 만든 발효식품이다. 된장의 숙성기간이 길수록 발효균이 대량으로 증식하고 자연히 방사선 장애의 제어 작용도 강해진다. 히로시마의 원폭 경험에서도 보듯 매일 된장국을 먹은 사람들은 몸에 발효균이 많아서 큰 후유증을 앓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슈퍼마켓에서 파는 된장은 선반에 진열하기 위해 발효 중지 처리를 한다. 계속 발효되면 품질을 유지할 수 없어서다. 살아있는 된장을 먹으려면 직접 된장을 담그는 곳에서 공수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매일 살아있는 된장을 먹으면 하루하루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폐해로부터 세포를 지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주된 에너지 생성계가 미토콘드리아계로 옮겨간 50세 이후에는 몸에서 활성산소가 잘 생성된다. 그러니 평소 된장처럼 항산화력이 높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을 지키자. 스스로 결정짓는 수명. 텔로미어는 수명의 회수권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인간의 몸은 100세라는 수명을 갖고 태어난다. 이 기한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명의 회수권이라 불리는 텔로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회수권은 함부로 사용하면 금방 사라지지만 필요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면 줄어드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텔로미어도 마찬가지다. 텔로미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텔로미어가 점차 짧아지지만 아끼고 사랑하면 텔로미어의 단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텔로미어를 소중히 여기면 인간의 수명은 무려 125세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텔로미어가 수명의 회수권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 수명은 운명이 아니며 건강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사는 수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텔로미어의 단축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세포 분열이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끝부분이 사라진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병으로 죽은 세포가 있으면 이를 보충하려고 분열을 가속한다.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질병이다. 즉, 세포가 분열하면서 텔로미어의 단축 속도가 앞당겨지므로 이런 질병에 걸리면 수명이 줄어든다. 나도 심한 당뇨병을 2차례나 앓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텔로미어가 꽤 줄어들었을 것이다. 125세까지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남은 텔로미어를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 나 역시 지금도 당질 섭취를 제한하면서 당뇨병의 재발을 막고 혈압을 안정시키려고 애쓴다. 텔로미어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질병을 물리치는 생활 습관이다. 수명은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달렸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파, 마늘의 피토케미컬.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에서 살면 체내에서는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불로장수하기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첫째로 요즘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 인간은 소화 능력보다 더 포식할 수도 있고 식품 첨가물이 가득한 싸구려 식품으로 식사를 마칠 수도 있는가 하면 몸에 필요한 것들로 식탁을 잘 차릴 수도 있다. 요컨대 활성산소는 식생활 때문에 발생하는 동시에 식생활로 없앨 수 있다. 수명의 회수권을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식사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가 활성산소를 발생시킬까? 식품 첨가물이 든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또 과식 역시 몸이 비명을 지르고 활성산소를 내뿜게 하는 행위다. 오늘 하루 과식하는 것쯤은 괜찮겠지라며 소화하지도 못할 만큼 많이 먹으면 하루 만에 텔로미어가 확 줄어든다. 그렇다면 텔로미어가 천천히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사를 해야 할까? 첫째, 50세 이후에는 되도록 당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 당질을 제한하면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둘째,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항산화 식품을 먹어야 한다. 항산화력을 가진 식품은 모두 식물성 식품이다. 식물은 성장하면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그런데 사실 산소는 활성산소로 변질되기 쉬워서 식물에게 위험한 물질이다.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토케미컬이라 불리는 항산화 물질을 다량으로 갖게 되었다. 그리스어로 식물을 뜻하는 피토와 화학물질의 케미컬이 더해진 피토케미컬은 활성산소를 무해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음식에서 찾아보면 피토케미컬은 파와 마늘을 비롯한 식물이 가진 독특한 색소, 향, 매운맛, 쓴맛 성분이다. 강력한 항산화력을 자랑하는 이런 식물성 성분으로 매일 식탁을 차린다면 활성산소로 인한 해는 꽤 줄일 수 있다. 젊어지려면 씹어라. 요즘은 장수 건강식으로 수프와 채소 주스의 인기가 대단하다. 대부분의 피토케미컬은 삶으면 물에 녹아 나오고 믹서로 채소와 과일을 갈면 세포막이 깨져 피토케미컬을 섭취하기가 수월하다. 그러니 매일 수프와 채소 주스를 먹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다만 식탁에는 꼭꼭 씹어서 먹을 식품도 반드시 필요하다. 활성산소로 인한 해를 줄이려면 잘 씹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1초씩 총 30번, 즉 한 입 먹으면 30초 동안 천천히 씹어 삼키는 것을 식생활의 기본 습관으로 삼자. 침이 발암성 물질의 독을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침에 들어있는 효소가 가진 항산화 작용 덕분이다. 우리 몸은 전자파에 노출될 때마다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그런데 하루 3번의 식사 시간에 침과 함께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면 몸에 무용한 활성산소를 쌓아두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꼭꼭 씹어서 음식을 잘게 부수어 먹으면 채소와 과일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피토케미컬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애당초 씹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먹을 때는 씹어야 한다. 쓰면서 먹는 동안에 혈당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뇌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씹지 않아도 뇌에 행복한 자극을 주는 음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인 스낵과자는 거의 씹을 필요가 없는 식품이다. 그래도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감칠맛 조미료라고 불리는 화학 조미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감칠맛 조미료는 씹지 않아도 행복한 느낌이 뇌로 강하게 전달되게끔 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한 제과 회사가 과자에 묻힌 감칠맛 조미료의 양을 기존의 2.5배로 늘렸더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맛있다며 재구매하는 고객들의 뇌는 감칠맛 조미료의 쾌감을 쫓아서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38억 년에 달하는 인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쉽지 않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식품이 등장한 것은 기껏해야 40여 년 전부터다. 본래 자연계에는 쉽지 않고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쉽지 않고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몸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런 것만 먹는다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으며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원인이 된다. 스낵과자나 패스트푸드는 30번씩 씹으면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맛이 없다. 이렇게 씹을수록 맛이 없는 식품은 피할 줄도 알아. 꼭 씹어서 먹으면 뇌가 단련되는 효과도 있다. 씹으면 입과 턱의 자극이 기억과 사고를 관장하는 뇌의 해마로 전달되어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씹는 행위는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인지증을 예방하려면 꼭꼭 씹어서 먹어라. 50세 이후의 다이어트. 주 엔진이 미토콘드리아계로 이행한 후에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장수 유전자가 깨어나면 활성산소의 해로부터 인체 곳곳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방법 중 하나는 칼로리 제한이다. 장수 유전자는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활동하지 않으며 먹이가 적은 환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도 붉은 털 원숭이 약 80마리를 이용해 동일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칼로리를 전혀 제한하지 않은 그룹과 칼로리를 30% 제한한 그룹을 괴렌테 교수의 연구 결과 장수 유전자는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서는 활동하지 않으며 먹이가 적은 환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도 붉은 털 원숭이 약 80마리를 이용해 동일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칼로리를 전혀 제한하지 않은 그룹과 칼로리를 30% 제한한 그룹을 약 20년 동안 같은 환경에서 사육했다. 그 결과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은 그룹은 약 3분의 1이 죽고 살아남은 원숭이도 몸의 털이 빠지고 주름이 많아서 노화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칼로리를 30% 제한한 그룹은 약 80%가 생존했고 외모나 활동하는 데에서도 젊음이 넘쳐 흘렀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50세부터 칼로리를 제한하면 장수 유전자를 깨울 수 있다. 단 비만인 사람은 장수 유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든 살만 빠지면 된다는 논리에는 주의해야 한다. 몸에 무리한 부담을 주면 텔로미어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역시 텔로미어를 단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50세 이후에 텔로미어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다. 당질은 생각보다 에너지량이 많다. 일례로 밥 한 공기 150g에 240kcal나 된다. 이는 시중에 파는 푸딩 한 개에 상당하는 양이다. 단 것이나 전병처럼 곡물류를 이용해 만든 과자, 청량 음료에도 당질이 많다. 즉 주식과 간식만 먹지 않아도 칼 활동이 자연스레 억제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불필요한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심호흡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활성화된다. 결국 장수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엔진의 활성화에도 또 텔로미어 보호에도 모두 효과적인 것은 당질의 섭취를 제한한 식생활이다.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주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라. 50세 이후에는 위험한 마라톤.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데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운동이다.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면 장수 유전자가 활동한다. 게다가 장수 유전자는 비만인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50세 이후에 장수 유전자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항상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데 건강한 다이어트에 운동이 빠질 수는 없다. 50세 이후에는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다량의 산소를 사용해 근수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를 많이 흡수하면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활발히 작용한다. 또 유산소 운동은 성호르몬의 분비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남성 호르몬은 근육에서도 만들어지니 근육을 적절히 사용하는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주의할 사항이 있다. 자신이 기분 좋게 느낄 정도의 운동을 해야지 피곤해서 녹초가 될 정도로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몸의 주 엔진이 미토콘드리아계로 바뀌면 활성산소가 생기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운동으로 몸에 부담을 주면 활성산소 발생량이 늘어나 오히려 텔로미어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 활성산소가 생기건 말건 운동에만 빠져 있으면 건강은 본전도 못 찾는다는 뜻이다.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조깅을 떠올린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조깅도 괜찮지만 무리해서 다리가 아플 정도로 달리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 요즘 불어닥친 마라톤 열풍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마라톤 대회를 보면 고령의 출전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50세 전이라면 마라톤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50세를 넘은 후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스스로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몸은 미토콘드리아 엔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고령에도 육상을 계속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굉장하다. 저 연세에 대단하네. 라는 감탄사를 연발한다. 하지만 그들이 남들보다 배로 젊어 보이느냐 하면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그들 가운데는 몸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동적이지만 얼굴의 주름이 깊은 경우가 꽤 있다. 이는 몸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활성산소로 피부가 노화한 탓이다. 50세부터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적합하다. 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몸을 움직여야만 장수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엔진도 잘 활동하며 텔로미어도 보호할 수 있다. 운동도 심하면 텔로미어에 해가 된다. 자살을 막아주는 식이섬유. 현재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장수 국가지만 또 그만큼 명성 높은 자살 국가다. 자살하는 사람이 연간 3만 명이 넘는다니 놀랍지 않은가. 물론 스스로 생명을 끊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싶지만 125세까지 살 수 있는데도 세상을 일찍 등져버리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률이 높다. 어째서 일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장기화한 불황을 꼽는다. 하지만 과연 그것 때문일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늘 궁핍한 국가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적다. 멕시코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4명인데 비해 일본은 10만 명당 24명이나 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 또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멕시코는 식이섬유 섭취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무려 일본의 3배에 달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 코르티솔이 늘어난다. 코르티솔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양이 많아지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린다. 지속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 같은 감염증에 잘 걸리는 이유도 NK 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NK 세포의 활동성이 저하하면 심리적으로도 풀이 죽는다. 면역력이 저하하면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어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NK 세포의 활동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한다. 평소에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왕성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편식을 하며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적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식이섬유와 심리적인 문제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보고다. 사람이다 보니 때로는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문득 죽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먹어 장내 세균의 생명력을 높여보면 어떨까? 장에서 시작되는 늙지 않는 뇌 만들기. 장내 세균을 늘리고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 도파민은 즐거운 감정과 의욕을 관장하는 뇌 내의 신경 전달 물질로서 웃음이 나거나 즐겁다, 기쁘다는 감정은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다. 뇌에서 도파민이 제대로 기능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의욕적이고 밝은 성격을 보인다. 또 사람이 몸을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도 뇌에서는 도파민이 작용한다. 세로토닌은 인간의 정신에 큰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준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세로토닌 덕분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에 빠지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이 넘치고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 행동파형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잘 기능하고 있다. 분명 장내 세균도 많고 이상적인 장내균 총이 형성되어 있을 터다. 반대로 집에만 박혀 있고 입에서는 불만과 불안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폐쇄적인 고령자도 적지 않다. 이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상태라 하겠다. 아마 변의 양도 상당히 빈약할 것이다. 장내 세균이 적으니 행복 물질의 전구체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는 장내 세균을 건전하게 유지하면 인지증과 파킨슨 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파킨슨 병은 뇌 내의 도파민 부족이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또 인지증에 걸리면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감과 초조감도 심해지니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겠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마이클 거슨 교수는 저서 제2의 뇌를 통해 세로토닌 같은 행복 물질의 전구체는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맑은 정신으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장에 의해 결정된다. 평생 다른 이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으려면 일부러라도 장내 세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자. 분명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행복 물질이 부족하면 뇌가 늙는다. 젊음을 되찾아주는 발효식품.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발효식품도 빼놓을 수 없다. 발효식품은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의 미생물이 식재료에 들어있는 전분과 당, 단백질을 분해하고 합성하여 고영양의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내는 식품을 말한다. 가령 채소, 쌀겨 절임에는 유산균, 나토에는 나토균, 된장에는 누룩곰팡이, 요구르트에는 비피더스균, 치즈에는 유산균이 작용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쌀 누룩이 대단한 인기다. 쌀 누룩과 소금에 물을 더해 만드는 소금 누룩은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고 맛을 좋게 해주니 부엌에서 조미료로도 쓸 수 있다.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이 다른 장내 세균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나토균이나 누룩곰팡이가 장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직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정확한 과정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나토균이나 누룩곰팡이 같은 세균류가 장에 들어가면 정확한 과정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나토균이나 누룩곰팡이 같은 세균류가 장에 들어가면 장내 세균이 늘어나고 장내 균총의 균형이 좋아지며 그 결과 면역 기능이 높아지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정확한 과정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나토균이나 누룩곰팡이 같은 세균류가 장에 들어가면 장내 세균이 늘어나고 장내 균총의 균형이 좋아지며 그 결과 면역 기능이 높아지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일본이 손꼽히는 장수 국가가 된 것도 평소에
채소 절임류와 나토,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식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쌀, 식초와 맛술, 가다랑어, 포, 청주, 소주도 누룩 곰팡이를 이용해 만드니 전통적인 일본 요리에는 다양한 발효식품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발효식품을 매일같이 먹으면 장내 세균이 늘어나고 면역력이 높아져 장수하게 된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카프카스 지방의 조지아에서는 끼니 때마다 요구르트를 먹는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산은 스트레스로 깨진 장내 세균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면역력을 키워준다. 나는 이전에 도쿄 농업대학의 고이즈미 다케오 명예교수와 대담 후 장건강법이라는 나는 이전에 도쿄 농업대학의 고이즈미 다케오 명예교수와 대담 후 장건강법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고이즈미 선생이 추천하는 발효식품 중 하나는 템페다. 템페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대담을 하며 나 역시 맛있게 먹은 템페는 삶은 대두를 거미집 곰팡이로 발효시킨 식품이다. 이것을 상시 먹는 사람과 섬 주변의 사람들은 지주 마카 출혈이나 뇌일혈 발생 비율이 적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템페 역시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품 중 하나임을 기억하자. 일본의 평균 수명을 늘린 비결은 전통적인 식생활이었다. 꼭 살아있는 균이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세균류를 섭취해 장내 균총을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방법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강법으로서 유제품 회사가 열심히 선전하고 있으니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이 든 요구르트와 유산 음료를 먹어서 장내의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을 늘리고 장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다.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프로바이오틱스를 실천하는 일이다. 하지만 장내 세균에 좋은 미생물을 열심히 먹어도 균이 그대로 장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 야쿠르트 본사까지는 장까지 살아서 가는 비피더스균을 발견했지만 대부분의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은 위산 때문에 위에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든 식품의 섭취가 전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이 장에 도달하기 전에 죽어버려도 세균류가 살던 용액이 장으로 가면 좋은 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을 열심히 섭취하여 장내 균형을 이루려는 건강법이다.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이 살던 용액은 장에 있는 좋은 균의 먹이가 된다. 올리고당이나 당, 알코올, 수용성 식이섬유, 프로피온산 균으로 만들어진 유청 발효물을 사용해도 좋은 균을 늘릴 수 있다. 열에 강한 올리고당은 위산과 소화 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하는 특성을 띈다. 일본 영양식량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리고당을 마신 후에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보면 섭취 전에는 18%였던 비피더스균이 일주일 후에는 40%, 2주일 후에는 46%까지 증식했다고 한다. 하지만 섭취를 그만두자 고작 일주일 만에 이전의 수치로 되돌아가 버렸다. 장내 세균의 먹이는 일시적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장내 균총의 균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조합한 신바이오틱스도 잘 알려져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 둘을 실천하여 좋은 균을 늘리고 장내 세균이 균형을 이루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먹어라. 장내 세균에게도 독이 되는 방부제. 나는 현대인의 장내 세균이 감소하는 배경에는 식품 첨가물이 든 식품의 과잉 섭취가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식품 첨가물의 과잉 섭취는 건강한 식생활을 저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다. 물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10중 8구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만을 토로한다. 식품 중의 보존료는 인간이 섭취한 시점에서 다른 식품이나 체내 수분에 의해 희석되고 나아가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된다. 장내 세균의 수는 식품 중의 세균 수보다 훨씬 방대하므로 장내 세균 수를 줄일 만큼 고농도의 보존료가 장에 도달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이다. 반론대로 보존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든 식품을 많이 먹으면 장내 세균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보고된 적은 없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지 않아도 분변을 보면 안다. 식품 첨가물이 든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분변이 적고 빈약하다. 분변의 절반은 장내 세균과 그 사체이니 변의 양이 적다는 것은 장내 세균의 수가 적고 활동도 약하다는 증거다. 예를 들어 가장 대중적인 식품 첨가물 중 하나인 소르빈산은 식품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보존료다. 햄이나 어묵 등의 제품, 빵, 치즈, 케이크, 케첩, 과자류까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광범위한 가공식품에 소르빈산이 들어있다. 아오야마 학원대학의 후쿠오카 시니치 교수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식품을 부패시키는 세균을 한 천에 넣고 소르빈산을 0.3% 첨가한 배양액에 넣으니 부패균은 전혀 증식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르빈산이 든 식품을 먹으면 똑같은 일이 장내 세균에서도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은가. 소르빈산은 종류에 따라 1kg당 0.05에서 3g의 첨가가 인정되고 있다. 보존료와 방부제는 장내 세균도 늘어나지 못하게 한다. 에필로그입니다. 인간의 면역 기능은 여러 균에 노출되면서 단련되고 장내 세균의 수도 늘어난다. 인간 역시 주위의 여러 생명체와 공생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상의 한 생물체다. 그런데 현대인은 세균과 기생충, 진드기와 파리 같은 더럽고 냄새나며 기분 나쁜 것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청결한 사회를 만들어 왔다. 항균과 살균으로 다른 생명을 배제하면서 중요한 공생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면역력은 전체적으로 약해졌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산천초목 국토실계 성불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산천초목 국토실계 성불이 있다. 산도, 강도, 풀도, 나무도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과거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정서였다. 우리 주위의 생물은 모두 지구에 존재하는 의미를 인정받은 생명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이를 먹고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면 사는데 불안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족함을 알자는 자세만 가지면 문제될 것 없다.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훨씬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와 텔로미어, 장수 유전자, 장내 세균을 아끼고 사랑하며 산다면 주위의 미생물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몸과 마음은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낄 수 있으리라. 인생을 125년이라고 생각하면 50세인 사람에게는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다. 73세인 나는 지금이 청춘인 것 마냥 인생이 점점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성에게 슬쩍 설레는 마음도 생기고 호기심의 불씨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살 뿐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는 기생충과 세균, 변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말이다. 아무리 남들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도 어떤 미세한 생물이라도 늘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이 125년이라고 생각하라. 이제부터 시작해도 자신만의 삶의 보람, 전문 분야,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125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후지타식 장수 조언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10가지 조언이 독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25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기 위한 후지타식 장수 조언 10가지. 1. 50세부터는 백미나 단 것은 먹지 말자. 2. 색이 진하고 향이 강한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하자. 3. 과식, 과음은 텔로미어를 단축하는 행위다. 4. 식사는 한 입에 30번씩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자. 5. 건더기가 가득 든 된장국은 장수 건강식이다. 6. 생수가 질병, 인지증, 노화를 방지한다. 7. 식품 첨가물 덩어리의 식품은 멀리하자. 8. 일주일에 2~3번은 육류를 먹자. 9. 변의 양을 늘리자. 10. 삶의 보람을 찾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자. 이 10가지 조언을 잊지 않고 매일 실행하면 틀림없이 12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암, 치매, 노화 없이 장수하기. 50세부터는 탄수화물을 끊어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